트럼프 탄핵이 제기된 직후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펜타곤이 급비 시뮬레이션을 돌린 순간 미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72시간 만에 미국 패권이 무너진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국을 협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위성의 급비 문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도 일본도 차마 공개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자가 밝히는 트럼프 한국 압박에 숨겨진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상공에 미군 전폭기 편대가 집결했다는 속보가 모든 방송을 뒤덮었죠. 그리고 그날 밤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작전센터에서 저는 군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공습 개시까지 남은 시간 90분. 스크린에 찍힌 빨간 숫자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그 90분이 끝난 뒤 미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칼끝을 갈아준 인간이 바로 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펜타곤 한반도 정책국장이었죠. 30년간 미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걸프전 당시 22살 소위로 쿠웨이트 사막을 달렸고 이라크전에서는 바그다드 시가전을 지휘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겪고 나서 깨달았죠. 총알보다 무서운 건 워싱턴의 회의실이라는 걸요. 전장에선 적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적이 옆자리에 앉아 있죠. 웃으면서 악수하고 뒤에서 칼을 꽂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펜타곤 지하 합동작전센터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12m짜리 대형 스크린 4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왼쪽 스크린엔 이란 핵시설 17곳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른쪽엔 페르시아만에 전개된 항공모함 3척의 실시간 위치가 찍혀 있었죠. 가운데 스크린엔 커다란 빨간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2847점, 공습 개시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앨런 맥킨타이어 대장이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거구였죠. 그의 뒤로 참모장교 40여 명이 모니터에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1타격파 현황 보고하라. 맥킨타이어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6기 DA 고가르시아 기지에서 이륙 완료. 현재 이란 방공식별구역 남방 320km 대기 중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죠.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탑재 FA-18 슈퍼호넷 24기 발진 준비 완료. 두 번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96발, 구축함 4척에서 발사 대기 중. 세 번째 보고였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30년간 군에 있으면서 전쟁 직전의 공기를 여러 번 맡아봤습니다.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느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었습니다. 인구 8,700만의 군사 강국이었죠. 탄도미사일만 3,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19만 명이 즉시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면 이란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제가 맥킨타이어 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스라엘 미사일 타격, 중동 전역 미군 기지 동시 공격, 최소 3개 전선이 동시에 열립니다. 맥킨타이어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브레넌. 그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하지만 대통령 명령이야.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거지. 그 순간 작전센터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감색 수트에 빨간 넥타이. 군화와 전투복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차림이었습니다. 데릭 콜번, NSC 수석부 보좌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싫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출신이었죠. 군 경험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총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인간이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버릇은 이랬습니다. 숫자로 말해. 감정은 집에 두고 와. 안보를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이었죠. 동맹국을 비용센터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을 언급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납세자 돈으로 남의 나라 군대 먹여 살리는 꼴이라니. 진짜 구역질이 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콜번이 작전센터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가죽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그는 스크린에 빨간 숫자를 올려다봤습니다. 11,233점. 그리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전에 웃는 인간이라니.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콜번이 말했습니다. 작전센터가 일순간 조용해졌죠. 작전을 중단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맥킨타이어 대장도 얼어붙었죠. 뭐라고 했나? 대장이 되물었습니다. 중단이요, 대장님. 공습 중단. 대통령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콜번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 인장이 찍혀 있었죠. 이유가 뭔가?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란이 비공식 채널로 대화 의사를 전해왔거든요. 맥킨타이어 대장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군 경력의 사성 장군이 얼굴을 붉히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이미 헬멧을 쓰고 있어. 항모 전투기는 캐터펄트에 올라가 있고 잠수함은 발사 코드를 입력했어. 그런데 지금 90분 전에 중단이라고? 콜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신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전 맥킨타이어 대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콜번은 그걸 그대로 돌려줬죠. 대장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전 부대 작전 중단. 즉시 복귀 명령하달아라. 대장의 목소리가 작전센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콜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여전히 올라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중단을 알고 있었다는 걸요. 아니, 중단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계산이었겠죠.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끝까지 강경하게 보여야 했고, 마지막 순간에 외교적 승리라는 포장지를 씌운 겁니다. 치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죠. 그로부터 72시간 뒤, 워싱턴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이란 공습 90분 전 취소. CNN이 속보를 내보냈죠. BBC는 미국 리더십의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벼랑 끝에서 물러선 대통령. 소셜미디어는 조롱으로 넘쳐났습니다. 종이호랑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죠. 밈이 퍼져나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앞에서 뒷걸음치는 합성 이미지가 수백만 번 공유됐습니다. 지지율이 이틀 만에 7%포인트 폭락했죠. 43%에서 36%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의회도 들끓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탄핵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수정헌법 25조까지 거론됐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조항이었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익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언론에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 우리 당에서도 더 이상 감싸기 어렵다. 백악관 앞에는 매일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탄핵 요구 피켓이 나부꼈죠. 경찰 바리케이드가 3중으로 세워졌습니다. 헬기가 24시간 상공을 맴돌았죠. 밤이 되어도 함성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죠. 강물은 평온했지만 이 도시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죠. 언론, 의회, 여론, 심지어 같은 당 의원들까지. 저는 이런 상황에서 권력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봐왔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지도자는 반드시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기 실패를 덮을 대상, 분노를 돌릴 타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타깃을 정해준 건 바로 콜번이었습니다. 이란 공습 취소 닷새 뒤였습니다. 오후 3시에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었죠. 저는 펜타곤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죠.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떠들던 그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콜버는 트럼프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 하나를 앞에 놓고 있었죠. 화면에 뭔가 띄워져 있었는데 저 자리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콜번이 벌떡 일어났죠. 대통령님,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커다란 글씨가 떴죠. 미국의 동맹 비용 분석.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타이밍에 동맹 비용 분석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미국은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병력 유지에 연간 38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콜번이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독일의 180억, 일본의 120억, 한국의 45억. 이건 미국 납세자의 돈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번은 핵심을 교묘하게 빠뜨렸죠. 동맹국들이 분담하는 비용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콜번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죠. 태극기가 화면 가득 뜨더니 그 위에 빨간 글씨가 겹쳤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비싼 무임승차. 재혈압이 치솟았습니다. 무임승차라니.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92%를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동맹국보다 높은 비율이었죠. 독일은 33%, 일본은 75%였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콜번이 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죠. 한국은 우리가 70년간 지켜줬습니다. 한국전쟁에서 3만 6천 명의 미국 청년이 피를 흘렸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에 해주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감사할 줄을 모르는 나라야. 대통령이 직접 거들었습니다. 콜번의 눈이 반짝였죠.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안이 있습니다. 콜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란건으로 언론이 우리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을 압박하십시오. 방위비를 현재의 5배로 올리겠다고 공개 선언하시면 언론의 시선이 이란에서 한국으로 옮겨갑니다. 국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남의 나라 군대 먹여 살리는 게 지긋지긋한 납세자들이 환호할 겁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콜번 부보좌관의 분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9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맹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콜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브레넌 국장님, 숫자로 말씀해 주시죠. 92%면 나머지 8%는 누가 내나요? 미국 납세자 아닌가요? 그건 연간 3억 6천만 달러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 8,680억 달러의 0.04%에 불과합니다. 콜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퍼센티지 게임은 됐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왜 남의 나라 군대를 운영해야 하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콜번 편이라는 건 분명했죠.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자네가 한반도 전문가 맞지? 예, 대통령님. 좋아. 그러면 하나만 대답해봐. 주한미군을 절반 빼면 어떻게 되나?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절반이라고요? 28,500명 중 14,000명을 빼겠다는 겁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감축하면 동북아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콜번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그 소리. 군인들은 맨날 위험하다, 무너진다, 겁만 주더라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아직 돌려보지 않았으니까요. 콜번은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는 웃으며 트럼프를 바라봤죠. 대통령님, 보시다시피 군인들은 감으로 말합니다. 데이터는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압박부터 시작하시죠.
내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죠. 알겠어. 내일 브리핑에서 한국 얘기를 꺼내지.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자네한테 숙제를 주지.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해. 일주일 안에 내 책상에 올려놔.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보고서라니.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작업이었죠. 대통령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주일이야, 브레넌. 더 할 말 있나? 없습니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콜번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신나는 숙제 받으셨네요. 열심히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이 인간의 목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30년 군 경력 중 가장 강렬한 분노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힌 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는 정말로 한국을 저격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트럼프를 비추는 장면이 펜타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잡혔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지켜준 나라입니다. 미국 청년들의 피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미국이 어려울 때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 뭘 했습니까? 주한미군의 돈은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제가 모니터 앞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을 안 낸다고? 92%를 부담하고 있는 나라한테 돈 얘기를 한다고?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의 건설비 108억 달러 중 한국이 부담한 게 얼마인지 저 인간은 알기는 하는 겁니까?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으로 한국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트럼프가 손가락으로 연단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공정한 대우요. 우리는 남의 나라 군대를 공짜로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끌 수 없었죠. 이게 제 업무였으니까요. 한반도 정책국장이 한반도 관련 대통령 발언을 모니터링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태평양 사령부에서 일제히 전화가 쏟아졌죠. 브레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주한미군 참모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주한미군을 건드리려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봐 주십시오. 상투적인 대답이었죠.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콜번이 이미 판을 짜놨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빈 보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죠.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분석. 제목을 치는 것조차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포토맥 강에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출신이었죠. 60여 년 전 젊은 하사관으로 한국에 주둔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야. 절대 그걸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콜번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냐고 물었습니다. 안 돌려봤으니까 아무 말 못했죠. 좋습니다. 그럼 돌려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펜타곤 전략 시뮬레이션 센터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군 최고 기밀 등급의 워게임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군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걸프전 전에도 이라크전 전에도 이 시스템이 작전을 검증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뮬레이션을 가동한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시나리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콜번, 자네가 숫자로 말하라고 했지. 좋아. 숫자로 보여주마.
그 숫자가 자네 뒤통수를 치게 될 거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30년 전 전장에 섰을 때 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펜타곤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센터였죠. 이곳은 미 국방부에서도 극소수만 출입이 허가된 공간이었습니다. 철제 도어 3겹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죠. 벽면은 전자파 차폐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반입 자체가 금지였죠.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는 우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서버 렉 수십 개가 파란 LED 불빛을 깜빡이며 줄지어 서 있었죠.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끝이 씌었습니다. 워게임 시스템 ATLAS. 미군이 보유한 최고 등급의 전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걸프전 직전에 이 시스템이 다국적군 투입 규모를 산출했죠. 이라크전 전에는 바그다드 진격 루트를 검증했습니다. 결과의 정확도는 93%를 넘겼습니다. 미 국방부가 가장 신뢰하는 분석 도구였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시나리오 입력창이 떴습니다. 시나리오명 KOREAN WITHDRAWAL. 주한미군 전면 철수. 기간 6개월 단계적 철수. 변수 동북아 군사 균형. 중국 대응. 북한 대응. 일본 영향. 태평양 방어선 변화. 입력을 마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죠. 시스템이 수만 개의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팬 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처리 시간 예상 47분.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종이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슨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47분 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번, 4번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주한미군 전면 철수. 결과 요약 미국 태평양 패권 72시간 내 치명적 손상.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사흘 만에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무너진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상세 리포트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철수 후 024시간. 중국 동부정구 사령부가 즉각 전투태세 격상. 해병대 3개 여단이 푸젠성 해안에 전진 배치. 중국 해군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동시 출항. 항공모함 산둥호와 푸젠호가 대만 해협 방향으로 이동 개시. 중국 공군 제-20 스텔스 전투기 48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인접 공역에 전개. 스문의 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ATLAS의 분석은 논리적이었죠. 주한미군이 빠지는 순간 한반도에 뚫린 구멍으로 중국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의 전진 기지가 사라지니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철수 후 2448시간. 북한, 전군 전투동원령 선포. 특수작전부대 20만 명 전방 이동 감지.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 120기 이동식 배치 완료. 일본 자위대 최고 경계 태세 발령. 항공자위대 전투기 전 기체 긴급 무장.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8척 동해로 출항. 러시아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긴급 출항. 핵잠수함 4척 동해 진입 감지.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그리는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반도만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화약고가 되는 겁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일본이 패닉에 빠지고요.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 진공을 누가 채우는가? 중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철수 후 4872시간. 중국, 제1도련선 완전 장악 선언 예상. 대만 해협 사실상 중국 내해화. 남중국해 미군 접근 거부 구역 확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고립화 시작. 괌이서 지역 미군 투사 능력 62% 감소.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사실상 붕괴. 태평양 패권 회복 예상 소요. 기간 1520년. 비용 추산 2조 4천억 달러. 2조 4천억 달러.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운영비가 45억 달러였습니다. 그 45억 달러를 아끼겠다고 2조 4천억 달러짜리 재앙을 자초하는 겁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조 4천억 나누기 45억. 533점, 주한미군을 533년 운영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콜번이 숫자로 말하라고 했죠. 좋습니다. 이게 숫자입니다. 45억 달러를 아끼려다 2조 4천억 달러를 잃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참고 상기 시나리오는 한국군 독자 대응 능력 미반영. 한국군 변수 포함 시 중국의 군사적 우위 확보 난이도 대폭 상승. 한국군 독자 대응 능력 미반영. 이 한 줄이 눈에 꽂혔습니다. ATLAS는 주한미군만 빠지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겁니다. 한국군이 뭘 하는지는 변수에 넣지 않았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한국군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0분 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전년 대비 55% 증가. 연간 수출 규모 200억 달러 돌파. 세계 방산 수출 순위 4위. 200억 달러.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그만큼이나 팔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언제부터 파는 나라가 된 겁니까? 구체적인 계약 목록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80대 및 K9 자주포 212문 수출 계약. 금액 124억 달러.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도입. 호주,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129대 도입 확정. 한국 장갑차가 독일 푸마를 제치고 선정. 노르웨이, K9 자주포 24문 도입. 나토 회원국의 한국 무기 채택 확산. 폴란드 한 나라에만 124억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이건 미국 방산 기업들도 쉽게 따내지 못하는 규모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도 단일 계약으로 이 금액은 드뭅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건 다음 자료였습니다. 한국 독자 미사일 전력 현황. 현무 5탄도 미사일, 사거리 5,000금, 탄도 중량 9톤. 미국이 사거리 제한을 해제한 뒤 독자 개발 성공. 해성 3순항 미사일, 사거리 1,500km. 잠수함 발사 가능. 현무사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6 이상. 요격 불가능 수준. 사거리 5,000금의 탄도 9톤이라고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에서 반경 5,000등 원을 그렸죠.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홍콩, 심지어 괌까지 사정권이었습니다. 탄도 9톤이면 핵탄도 없이도 지하 벙커를 관통합니다. 이건 전략 무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도 확인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 3척, 추가 3척 건조 중. 합계 6척. 독도급 강습상륙함 2척 운용 중. 잠수함 전력 18척, 3,000톤급 도산한창호급 포함.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확정. 경항공모함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방패만 들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 변수를 포함시켜서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펜타곤 지하실에서 혼자 웃는 꼴이 우스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나리오 주한미군 전면, 철수 한국군 독자 대응. 결과 한국, 독자 방위 태세 전환 가능. 단, 미국의 태평양 전략 거점 상실은 불가역적. 한국은 생존하나, 미국은 패권을 잃는다. 한국은 생존하나, 미국은 패권을 잃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콜번이, 트럼프가, 미국 전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프린터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지를 뽑았습니다. 28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 문서가 콜번의 숨통을 조일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콜번에게 먼저 당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오후 제 사무실 보안 이메일함에 긴급 표시가 된 전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도쿄 주재 미 국방무관실이었죠. 브레넌 국장님, 긴급 참고 사항 전달합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가 비공식 경로로 입수되었습니다. 분류 급비. 제목은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이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이 함께 있었죠. 24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일본 안보의 전방 방어선이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중국의 동중국해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이 전력이 제거될 경우 중국 해군의 오키나와 방면 압력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주한미군이 빠지면 일본 안보도 무너진다고요?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72시간 내 예상 상황. 1점 중국 동해함대 센카쿠 열도 방면 해상 전력 증강. 함정 40척 이상 전개 예상. 2점 중국 공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확장 선언 예상. 일본 항공자위대 스크램블 횟수 현재 연간 700회에서 1일 50회 이상으로 증가 전망. 3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스시마 해협 및 소야 해협 동시 시위 예상.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 분산 불가피. 4점 북한 미사일 발사 빈도 급증 예상. 일본 PAC-3 요격 시스템 포화 우려. 같은 72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돌린 ATLAS 시뮬레이션과 일본 방위성의 분석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독자적으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죠. 보고서의 결론부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안전보장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일본은 방위비를 현재 GDP 대비 1.5%에서 최소 3.5%로 증액해야 한다. 이는 연간 추가 21조 엔 약 1,600억 달러의 부담을 의미한다. 권고 미국 측에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적극 전달할 것. 필요시 일본의 비용 분담 확대 의사도 전달 가능. 일본이 돈을 더 내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숙적이라 불리는 일본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이렇게 절실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30년간 미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일본 방위성 문서를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 존재를 이토록 높이 평가하는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체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극비 문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내부 분석에서는 진실을 적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일본도 위험하다고요. 저는 이 문서를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ATLAS 시뮬레이션 결과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죠. 무기가 2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분석, 일본의 분석, 적대적인 두 관점에서 같은 결론. 한국은 빠질 수 없는 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콜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3번째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미국도 인정하고 일본도 인정하고 그리고 유럽까지 같은 말을 한다면 그건 반박 불가능한 진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런던 주재 미 국방무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쪽에서 한반도 관련 평가가 있느냐고요. 2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영국 국방부 전략평가실 분석 요약문. 제목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 재배치가 영국 안보에 미치는 함의.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의 린치핀이다. 이곳에 미군 존재가 제거되면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할 기제가 사실상 소멸한다. 이는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직접적 타격이 된다. 영국은 한국과의 양자 안보 협력을 긴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린치핀. 핵심 연결고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세 나라의 국방부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요. 저는 3개의 문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미국 ATLAS 시뮬레이션 28페이지, 일본 방위성 극비 보고서 24페이지, 영국 국방부 전략평가 12페이지, 총 64페이지. 이것이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콜번의 파워포인트 15장짜리 거짓말을 박살낼 64페이지였습니다. NSC 정례회의 날이 왔습니다. 이란 공습 취소 후 열흘째였죠. 저는 서류 가방에 64페이지를 넣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오늘이 승부의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오지 않았죠. 콜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죠. 브레넌 국장, 숙제는 해오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죠. 콜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태도를 눈치챈 모양이었죠. 참석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안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들어왔죠. 표정이 여전히 험했습니다.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시작하지. 한국 건부터 하자. 트럼프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콜번이 즉시 일어났죠. 대통령님, 한국 압박 전략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역시 깔끔한 슬라이드였죠. 콜번은 발표를 잘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었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자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던 습관이 몸에 밴 거겠죠. 첫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3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5배 인상을 요구합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주한미군 1만 명 감축을 선언합니다. 둘째, 한국산 무기의 나토 회원국 수출에 대해 미국의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한국 방산이 미국 업체와 경쟁하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셋째,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하드로 병행합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방위비 5배 인상, 한국 방산 수출 통제. 이건 동맹에 대한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에 대한 착취였죠. 콜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 핵기업 앞에서 미국의 해구산 없이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반드시 굴복합니다. 잘 정리했어, 콜번.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다른 의견 있나?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방부 차원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콜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손짓했습니다. 말해봐, 브레넌.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64페이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군인의 손이었죠. 대통령님께서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 보고서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펜타곤 최고 등급 전략 시뮬레이션 시스템 ATLAS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콜번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72시간입니다. 대통령님. 사흘이면 중국이 제1도련선을 장악합니다. 대만 해협이 중국 내해가 됩니다. 괌이서 지역에서 미군 투사 능력이 62% 감소합니다. 이 손실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추정 2조 4천억 달러입니다. 2조 4천억? 국방장관이 되물었습니다. 예, 장관님. 주한미군 연간 운영비 45억 달러의 533배에 해당합니다. 45억을 아끼려다 2조 4천억을 잃는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CIA 국장이 팔짱을 꼈죠. 합참의장 맥킨타이어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군인이니까요. 콜번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에요.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콜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콜번 부보좌관님, 걸프전전에 같은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 정확도 94%였습니다. 이라크전 때는 91%였죠.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면 미국은 지난 30년간 모든 전쟁을 감으로 치른 겁니다. 그건 아니시죠? 콜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콜번 부보좌관께서 한국은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제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ATLAS의 한국군 독자 대응 능력을 변수로 추가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콜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무 5탄도미사일 사거리 5,000금, 탄두 9톤.
이지스 구축함 6척 체제, 잠수함 전력 18척, 방산 수출 세계 4위, 연간 200억 달러. 한국은 이미 독자 생존이 가능한 군사 강국입니다. 트럼프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빼도 되잖아. 아닙니다. 대통령님.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죽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베이징까지 950km, 미사일 도달 8분입니다. 이 칼이 빠지면 중국 목에 칼날을 댈 수 있는 곳이 사라집니다. 일본 오키나와로는 대체가 안 됩니다. 거리가 2배 이상 멀고 중국 동풍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밀려납니다. 70년간 쌓아온 패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3번째 문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세 나라의 국방 분석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64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자선이 아닙니다. 미국 자신의 생존 전략입니다. 침묵이 5초, 10초, 15초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콜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죠.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하지만 이건 국방부의 시각일 뿐이에요. 경제적 관점은 빠져 있죠. 납세자의 돈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콜번 부보좌관님, 아까 말씀드렸죠. 45억 달러 아끼려다 2조 4천억 달러 잃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투자 판단하시면 하루 만에 해고당하셨을 겁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을 참는 소리였죠. CIA 국장이었습니다. 콜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됐어. 브레넌, 자네 보고서 내 책상에 올려놔. 읽어볼 테니까. 저는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설득됐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압박은 계속한다. 방위비 인상 요구는 예정대로야. 대통령님, 방금 제 보고를 들으셨잖습니까? 들었어. 하지만 정치는 달라. 이란건으로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돼.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내가 강하다고 느낀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안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쇼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도 압박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지지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콜번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치란 이런 거예요, 국장님. 저는 주먹을 테이블 밑에서 꽉 쥐었습니다. 이가 갈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져도 전쟁에서 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그 다음 주 트럼프는 트위터에 연이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ATM이 아니다. 한국은 우리 군인들의 희생을 잊었다.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매일 새로운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리트윗이 수만 개씩 달렸죠. 미국 우파 미디어가 환호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옳습니다. 한국은 공짜 점심에 익숙해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콜번과 트럼프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인 겁니다. 먼저 유럽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이 연일 뉴스에 오르자 유럽 국가들이 긴급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밀려나면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 건가? 한국 방산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무기 조달은 어떻게 되는가? 프랑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과 포괄적 안보협력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죠.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독일이 뒤따랐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했죠. K9 자주포 추가 도입 협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양자 안보 협력을 강화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나토라 불릴 만한 나라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나토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세계가 한국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콜번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패키지 계약을 발표한 겁니다. 천궁 2 미사일 방어 체계,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패키지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인터뷰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트럼프에게 직격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무기 고객이었거든요. 그 사우디가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한 겁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록 그루먼 주가가 이틀 만에 7% 빠졌죠. 콜번, 자네가 한국을 압박하라고 했지. 결과가 이거야.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건드렸더니 미국 방산 기업이 타격을 받고 사우디가 등을 돌리고 유럽이 한국 편을 드는 꼴이라니. 이게 콜번이 원한 결과입니까? 워싱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회가 움직인 겁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직접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압박 정책이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국방부 한반도 정책국장 마이클 브레넌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청문회,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온 겁니다. NSC 회의실에서는 트럼프가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청문회는 다릅니다. 전국 생중계됩니다. 트럼프도 콜번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64페이지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ATLAS 시뮬레이션, 일본 방위성 극비 보고서, 영국 국방부 분석. 이 문서들이 세상에 나갈 때가 온 겁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콜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레넌, 청문회에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충고 하나 할게요.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당신 커리어는 끝이에요.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잘 생각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콜번다운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콜번, 나는 30년간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자네 같은 양복쟁이한테 겁먹을 것 같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나왔죠. 드디어 전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죠. 젊은 시절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 옆에 한국인 아이들이 웃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장면이었죠.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대단한 나라를 만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아버지, 맞으셨습니다.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진실을 세상에 말할 차례입니다. 저는 청문회 증언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적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안개가 피어오를 무렵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12페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2페이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도시가 다시 뒤집어질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뒤집을 차례였습니다. 상원 러셀 빌딩 216호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청문회가 수없이 열렸죠. 베트남전 청문회, 이란콘트라 청문회, 이라크전 청문회. 미국의 운명이 결정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벼락 맞은 것처럼 뛰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가 하얘졌죠. 눈을 깜빡이며 앞을 봤습니다. 반원형 단상 위에 상원의원 2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방청석이 꽉 차 있었죠. 기자들이 빼곡했습니다. CNN, MBC, ABC, BBC,
NHK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석은 단상 정중앙 한 단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 마이크 하나, 물컵 하나.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64페이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뒤쪽을 흘끗 봤습니다. 콜번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대통령한테 찍히면 끝인 거 알지?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상 위 외교위원장을 바라봤죠. 7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를 개회합니다. 안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증인, 국방부 한반도 정책국장 마이클 브레넌. 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국장,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른손을 들었죠. 사실만을 말하고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죠. 30년간 전장을 걸어온 군인이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곳에서도 서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십시오. 저는 서류 가방에서 12페이지짜리 증언 원고를 꺼냈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이는 서재에서 새벽 3시까지 쓴 원고였죠. 하지만 원고를 펼치는 순간 저는 접어서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고대로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미국 국민 여러분. 저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합 중국 군인이자 공무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걸프전에서 싸웠고 이라크전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펜타곤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군에 입대할 때 했던 선서가 떠올랐습니다. 미합 중국 헌법과 국가에 충성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 행정부의 정책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합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진실이라고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계속했습니다. 현 행정부는 대한민국을 배은망덕한 동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비용을 한국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한국 없이도 미국은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들이 사실인지 직접 검증했습니다. 미 국방부 최고 등급 전략 시뮬레이션 시스템 ATLAS로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ATLAS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카메라가 일제히 보고서를 비췄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 몇 명이 몸을 앞으로 숙였죠. 72시간이면 중국이 제1도련선을 장악합니다. 대만 해협이 중국 내해가 됩니다. 괌이서 지역 미군 투사 능력이 62% 감소합니다. 이 손실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조 4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주한미군 연간 운영비 45억 달러의 533배입니다. 위원장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국장, 그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걸프전 사전 시뮬레이션 정확도 94%, 이라크전 91%입니다. 미 국방부가 보유한 가장 신뢰도 높은 분석 시스템입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 하지만 한국은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 핵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군 독자 대응 능력을 변수로 추가한 결과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현재 현무 5탄도미사일 사거리 5,000금, 탄두 9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6척, 체제를 운용하고 있죠. 잠수함 18척,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한국은 이미 독자 생존이 가능한 군사 강국입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핵심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의원님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도 한국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잃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췄죠. 의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극비 문서입니다. 제목은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이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일본 문서라고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 해군의 오키나와 방면 압력이 3배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스크램블이 연간 700회에서 1일 50회로 폭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일본 안보의 전방 방어선이다. 일본조차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세 번째 문서를 들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같은 결론입니다. 한반도를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의 린치핀, 핵심 연결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세 나라의 국방 분석이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한국은 빠질 수 없는 축이라는 겁니다. 저는 새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64페이지.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죠. 다음에 할 말이 제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안보도 아니고 방위비도 아닙니다. 이란 군사 작전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동맹국을 국내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에 펜을 휘갈겼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방청석 맨 뒤를 봤습니다. 콜번의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죠. 눈이 차갑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콜번을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 지금 행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증언으로 인해 해임될 수 있다는 것도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게 아닙니다. 미합 중국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정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제 선서를 배반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위원장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92%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군 주둔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독일은 33%, 일본은 75%입니다. 또한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 건설비 108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이 기지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면적이 1,46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라는 주장은 숫자로 반박 가능합니다.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국장, 그렇다 해도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 왜 남의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자선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베이징까지 950km입니다. 미사일 도달 시간 8분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중국 수도 코앞에 미국의 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칼을 빼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동아시아를 삼킵니다. 대만이 먼저 넘어가고 일본이 고립되고 호주가 위협받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인도태평양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45억 달러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보험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싼 보험이죠. 공화당 의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가 끝을 향해 갔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레넌 국장,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미국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 속 젊은 군인,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며 웃고 있던 그 모습이요. 눈을 떴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60여 년 전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주둔하셨죠. 그때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파괴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웃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반드시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나는 그걸 믿어.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은 청문회장에서 울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12위가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가 됐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70여 년 만에 이것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배은망덕이라고 부르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할 때 곁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 3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이라크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한국군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린 전우입니다. 위원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옆에 의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나라는 동맹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함께 싸운 전우를 배은망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진실을 직시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가져온 64페이지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곧 방청석 전체가 박수를 쳤죠. 기자석에서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박수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30년 군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콜번이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죠. 청문회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증언 영상은 24시간 만에 3천만 뷰를 넘겼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헤드라인을 장악했죠. CNN이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BBC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NHK도 제 증언을 전문 번역해서 내보냈죠. 워싱턴이 들끓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국익의 핵심 자산이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여론이 확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죠. 방송에 나온 참전 용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전쟁에서 싸웠어. 한국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다고? 천만에. 그 사람들은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었어. 우리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백악관이 발표를 냈습니다. 데릭 콜번 NSC 수석 부보좌관이 사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그걸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임이었죠. 트럼프도 결국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여론이 너무 강하게 돌아섰으니까요. 콜번이 백악관을 나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콜번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에 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데릭 콜번이라는 이름은 그 뒤로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요청으로 한미동맹 현장 실태 조사단에 포함된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깨끗한 활주로, 반짝이는 터미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버지가 봤던 폐허의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 첨단 공장, 넓은 도로. 기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 면적 1,467만 제곱미터. 서울의 여의도보다 넓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의 미군 기지에 주둔하셨습니다. 그때는 판잣집과 흙먼지뿐이었겠죠. 지금 이곳은 현대식 건물과 녹지가 가득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브레넌 국장, 환영합니다. 청문회 증언, 저도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령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꽉 잡았죠.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주둔 병력 4만 2천 명의 생활터전이었죠. 학교, 병원, 마트, 체육관까지 갖춘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건설비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기지를 한국이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이라고요? 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두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었죠. 70년간 함께 서온 두 나라의 깃발이었습니다. 전쟁도, 위기도, 정치적 폭풍도 이 두 깃발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한국군 장교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미 합동 브리핑이었죠. 한국군 대령 한 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국장님. 한국 군인들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최근 일들이 있었으니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났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군인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미국의 정치인이 한 말이 미국 군인의 마음은 아니라는 걸요. 이 기지에서 함께 근무하는 미군들, 그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훈련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사람들입니다. 동맹은 정치인의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군 경력에서 적국의 군인에게는 총을 겨눴지만 이 순간 동맹국 군인의 손을 잡는 게 훨씬 무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외곽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평택 들판 위로 번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벼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한국의 도시가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60여 년 전 아버지가 봤을 풍경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폐허였겠죠. 잿더미였을 겁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미군에게 손을 내밀던 땅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아이들이 커서 대단한 나라를 만들 거야. 아버지, 보이십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만든 나라가 이것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조차 함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믿으셨던 대로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포근한 바람이었죠. 60여 년 전 같은 바람이 아버지의 군복 자락을 스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바람이 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잇는 바람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바람이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동맹의 진짜 의미를요. 동맹은 계산서가 아닙니다. 숫자로 따질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은 신뢰입니다. 함께 피를 흘린 기억입니다. 함께 일어선 역사입니다. 콜번 같은 인간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스프레드시트에는 신뢰가 입력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올 때 가져온 것이었죠. 젊은 군인과 한국 아이들,
초콜릿을 나눠주는 장면. 사진 뒷면에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대단한 나라를 만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저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도시에서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역사처럼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가장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대.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나란히 서는 시대. 트럼프의 협박이 역설적으로 그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려다 한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버렸으니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은 그 90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공습 90분 전, 펜타곤 지하 작전센터에서 제 손이 떨렸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90분이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줄은요. 미국은 앞으로도 강대국일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반도체로, 자동차로, 무기로,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5천만 명의 국민이 만들어낸 기적의 나라.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한반도 정책국장이 밝힌 트럼프 한국 압박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